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상하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왜 웃는지 모르겠고 어디서 맞장구를 쳐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어색하고 말을 거들자니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집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딸이 하는 이야기에 조언을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아빠는 몰라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며느리가 카톡으로 보낸 메시지에 정성껏 답장을 보내는데 읽고도 답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 말한 건가 싶어 다시 읽어봐도 딱히 이상한 구석은 없는데 왠지 모를 불편함만 남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늙은 건가? 아니, 나이를 먹는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늙었다는 건, 사람들 사이에서 낡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건 인정하기 싫습니다. 내 안에는 아직도 호기심이 있고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젊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왜 자꾸 벽이 생기는 걸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의 금을 긋고 내가 옳다는 확신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꼰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꼰대. 참 씁쓸한 단어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지혜와 경험이 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짐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우리가 겪어온 일들이 왜 젊은 세대에게는 낡은 설교로만 들리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꼰대가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품격과 깊이를 잃지 않고 젊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여정에 두 명의 현자가 함께합니다. 한 분은 2500년 전 중국의 노자입니다. 그는 물처럼 부드럽게 살라고 했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모든 것을 품습니다. 단단한 바위도 부드러운 물을 이기지 못합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고집을 버리고 낮아지고 흐르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또 한 분은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입니다. 그는 유머야말로 인생의 절망을 녹이는 가장 높은 경지라고 했습니다. 진지함에 갇힌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갇히지만 유머를 아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에게 웃음과 여유, 그리고 겸손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두 현자의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나이 들어도 굳어지지 않는 마음,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고 따뜻한 어른이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노자의 지혜, 물처럼 흐르는 마음. 상선약수,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노자의 도덕경 8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상선약수.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도에 가깝습니다. 물은 제 모습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고 틈새가 있으면 그리로 스며듭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높으면 떨어지고 낮으면 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제 모습을 고집합니까? 내가 살아온 게 이런데 이게 맞아. 내 경험상 말이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뭘 알아. 세상 좀 살아봐야 아는 거지. 이런 말들 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마치 단단한 얼음처럼 우리를 굳게 만듭니다. 얼음은 단단하지만 깨지기 쉽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어떤 그릇에도 담깁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팀장으로 30년을 일해온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업무를 정확히 압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어디서 실수가 생기는지 훤히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보고서 양식도 다르고 소통 방식도 다릅니다. 카톡으로 간단히 보고하고 회의는 줄이자고 하고 재택근무를 요청합니다. 이때 팀장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얼음처럼 단단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보고서는 이 양식으로 쓰고 회의는 대면으로 하는 거야. 재택근무. 그건 안 돼. 사람이 눈에 보여야 관리가 되지. 이렇게 말하면 젊은 직원은 고개를 숙입니다. 겉으로는 따르지만 속으로는 담을 쌓습니다. 꼰대네 하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그 방식도 한번 시도해볼까? 내가 해온 방식이 익숙하긴 한데 시대가 변했으니 새로운 방법도 배워볼 필요가 있겠어. 다만 이 부분은 꼭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같이 조율해볼까? 이렇게 말하면 젊은 직원은 마음을 엽니다. 이분은 다르네 하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물과 얼음의 차이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약승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고. 갓 태어난 아기는 부드럽고 죽은 사람은 굳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부드럽고 죽은 나무는 딱딱합니다. 부드러움은 생명의 표시이고 딱딱함은 죽음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점점 굳어지는 건 어쩌면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생각이 고정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화의 진짜 모습입니다. 낮아지는 용기. 물의 또 다른 특징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권위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시작하는 이야기 속에는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위아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다릅니다. 물은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갑니다. 골짜기로 흐르고 웅덩이에 고이고 틈새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낮음 때문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강물은 낮은 곳에 있기에 수많은 작은 물줄기들을 받아들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에 모든 강물이 그곳으로 흘러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저녁 식탁에서 딸에게 묻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딸이 대답합니다. 바빠 죽겠어요. 상사가 자꾸 야근을 시키는데 저는 칼퇴하고 싶거든요. 저녁 시간이 있어야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는데. 이때 아버지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곳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나 때는 밤 12시까지 일하고도 아무 말 안 했어.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회사가 시키면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딸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낮은 곳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힘들겠다. 아빠 때랑은 많이 다르긴 한데 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요즘은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더라. 그런데 회사 분위기는 어때?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야. 이렇게 말하면 다른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높이의 차이입니다. 높은 곳에서 말하는 사람은 가르치려 들고 낮은 곳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해하려 듭니다. 높은 곳에서는 판단하고 낮은 곳에서는 공감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낮은 곳에서는 함께 나눕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를 낮추는 데 능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성인은 백성 위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말을 낮추고 백성 앞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몸을 뒤에 둔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위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낮춥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걸 압니다. 시대가 변했고 새로운 방식이 있고 자기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의 태도입니다. 고집을 버리는 기술. 물에게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릇에 담으면 그릇의 모양이 되고 병에 담으면 병의 모양이 됩니다. 강물은 구불구불 흐르고 폭포는 떨어지고 안개는 피어오릅니다. 같은 물이지만 상황에 따라 천변만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확고한 형태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왔어. 그 형태를 바꾸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 정체성을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고정된 것은 죽은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전을 사왔고 나물은 몇 가지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저는 직접 부쳐야 하고 나물은 12가지를 해야 하는데 이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 전통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니? 저는 사오는 게 아니야. 직접 부쳐야 정성이지.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상처받습니다. 다음 명절은 더욱 어색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흐르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도 하는구나. 편하게 잘 준비했네. 고생했어. 맛있게 먹자.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마음을 엽니다. 다음에는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은 막히면 돌아갑니다. 바위를 만나면 부딪혀 깨지려 하지 않고 옆으로 돌거나 밑으로 스며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위도 깎이고 틈도 생기고 결국 물이 길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제로 뚫은 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긴 길입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와 부딪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부딪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틀렸다고 증명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흐르면 됩니다.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내 방식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회사에서 젊은 직원이 회의 중에 노트북으로 필기를 합니다. 어떤 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의 시간에 컴퓨터를 만지면 어떻게 집중을 해야지. 하지만 그 직원은 노트북으로 회의록을 실시간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종이에 쓰는 것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물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 그렇게 정리하는구나. 나중에 한번 가르쳐 줄래? 나도 배워볼게. 이것이 바로 고집을 버린 태도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새로운 방식도 나름의 한미성이 있다는 것,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세대 차이라는 물살. 물은 장애물을 만나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고, 절벽이 있으면 떨어지고, 평지가 있으면 천천히 흐릅니다. 젊은 세대와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들은 이응지, 기역시 같은 줄임말을 쓰고 억텐, 갓생 같은 신조어를 씁니다. 우리가 카톡으로 정성스럽게 긴 문장을 보내면 그들은 오케이 한마디로 답합니다. 그게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는 조직의 화합, 헌신, 인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인의 행복, 자유, 선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사가 어려울 때는 함께 견뎌야지 하면 그들은 제 삶이 더 중요한데요? 하고 답합니다. 속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천천히, 신중하게, 확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빠르게, 유연하게 실험하며 일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해보고 틀리면 고칩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성급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이 모든 차이들이 물살처럼 우리를 밀어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자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말라고. 그저 함께 흐르라고. 젊은 직원이 오케이라고 답했다고 해서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언어입니다. 그들은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도 배우면 됩니다. 오케이가 뭐야? 물어보면 됩니다. 그들은 기꺼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녀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왜 그만두고 싶은데? 무슨 일 있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상을, 우리가 겪지 못한 어려움을. 물은 바위를 탓하지 않습니다. 바위가 왜 거기 있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흐릅니다. 우리도 세대 차이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래? 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함께 가면 됩니다. 부드러움이라는 강함. 노자의 역설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결국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진리.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지만 결국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어떻게? 부드럽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젊은 세대와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이해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부드럽게, 꾸준히 그들 곁에 있으면 됩니다. 손자가 게임만 한다고 야단치지 마십시오. 대신 물어보십시오. 무슨 게임하는 거야? 할아버지도 한번 볼래? 그러면 손자는 신이 나서 설명할 것입니다. 게임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우리는 게임을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열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그렇게 재미있구나. 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우리 방식과 다르다고 간섭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이렇게 키운대 하며 육아 정보를 들이밀지 마십시오. 대신 물어보십시오. 뭐 도와줄 거 없어. 힘들면 언제든 말해.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들이 요청할 때까지. 그것이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부드러움은 강요하지 않는 강함입니다. 자기 방식을 주입하지 않는 확신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입니다. 단단한 나무는 바람에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풀은 바람에 눕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다름에 부러지지 말고 그저 함께 흔들리면 됩니다. 그들의 세계에 잠시 몸을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이 가르쳐주는 관계의 기술. 노자의 물 철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형태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내 방식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십시오. 둘째,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위에서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아래에서 배우려 하십시오. 젊은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셋째, 다투지 마십시오. 누가 옳은지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상대가 틀렸다고 설득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저 흐르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넷째, 부드럽게, 그러나 꾸준히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한 번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이것이 물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꼰대가 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유머 철학, 절망을 녹이는 웃음. 유머란 무엇인가?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독특한 주장을 했습니다. 유머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신적 경지 중 하나라고. 키에르케고르에게 유머는 단순히 웃기는 것이 아닙니다. 유머는 삶의 모순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정신입니다. 진지함에 갇히지 않고 가벼움에 빠지지도 않는 그 절묘한 균형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유머 없는 진지함은 결국 독단이 되고 진지함 없는 유머는 경박함이 된다고. 진정한 유머는 깊이 있는 통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진지해집니다. 웃음이 줄어듭니다.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농담도 하고 실수에도 웃어넘기고 별것 아닌 일에도 깔깔대며 웃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이 무거워져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알게 돼서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경험을 쌓습니다. 지식을 얻습니다. 자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는 아는 사람이야. 나는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농담도 함부로 못합니다. 실수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모르는 것도 물어보기 창피합니다.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지켜야 할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단단한 껍질 속에 갇힙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갇혀버린 상태. 자기가 만든 이미지에 붙잡혀버린 상태. 그리고 유머야말로 이 절망을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진지함의 과잉. 회사에서 부장으로 30년을 일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단정하고 말을 조심하고 권위를 지킵니다. 후배들 앞에서 농담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항상 모범적이어야 하고 실수가 없어야 하고 완벽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이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놀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부장님이 오시면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다들 조심스러워지고 대화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부장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후배들처럼 편하게 농담을 하자니 체면이 깎일 것 같고 그렇다고 무거운 이야기를 하자니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가끔 일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즘 프로젝트는 어때? 후배들은 형식적으로 대답합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지함의 과잉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유연함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웃을 수 있는 능력을,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포로가 되었다고. 당신이 만든 이미지의 감옥에 갇혔다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엄격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강해야 하고, 옳아야 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가 불편합니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실수담을 나눌 수 없습니다. 걱정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정답을 요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훈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빠, 사실 요즘 회사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 힘들어요. 아버지는 즉시 답합니다.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일해야지.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해. 딸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담을 쌌습니다. 아빠한테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 만약 아버지가 유머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실수. 나도 요즘 실수 천지야. 어제 비밀번호를 5번이나 틀려서 계정이 잠겼어. 나이 먹으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나 봐. 하.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며 웃으면 딸도 편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아빠도 그래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대화는 이어집니다. 서로의 실수담을 나누고 웃고 위로하고. 이것이 유머의 힘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기 실수를,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웃어넘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존중을 요구하지 않는 태도. 키에르케고르의 유머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진정으로 유머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인정이나 존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뭡니까? 나를 존중해야 해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태도에서 풍깁니다.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아.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나를 공경해야 해. 하지만 존중은 요구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존중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겁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은 존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말, 그들의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유머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하려 들지 않는 사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가볍게 만들고 웃음거리로 삼을 수 있는 사람. 회의 시간에 젊은 직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떤 부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건 우리가 10년 전에 해봤던 건데 안 됐어. 자네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말이야. 이 말 속에는 나는 안다. 너는 모른다. 나를 존중해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유머 있는 부장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 그거 재미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비슷한 걸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긴 한데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까 다시 해볼 만할 수도 있겠네. 내가 예전에 실패했다고 해서 자네도 실패할 이유는 없잖아. 한번 해보자고. 차이가 뭡니까? 첫 번째 부장은 자기 경험을 무기로 삼습니다. 두 번째 부장은 자기 경험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권위를 세우고 두 번째는 관계를 엽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려 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신기하죠?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보지 말고 책 좀 읽어라.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문제야. 이 말 속에는 내 방식이 옳다. 너는 틀렸다라는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유머 있는 할아버지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 신기하네. 할아버지는 저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가르쳐 줄 수 있어. 할아버지도 배워보고 싶은데. 그러면 손자는 신이 나서 설명합니다. 할아버지는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존중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존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내가 다 안다는 태도가 아니라 배우고 싶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품격 있는 유머 대 억지 유머.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유머는 억지로 웃기려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고 그들의 말투를 따라합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네. 개웃기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어색해합니다. 오히려 더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유머는 억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유머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그것을 무겁지 않게 가볍게 따뜻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70대 할머니가 손녀와 카페에 갑니다. 손녀가 메뉴를 보며 고민합니다. 할머니,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라떼? 할머니가 말합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내가 마시는 거로 골라줘. 할머니는 믿고 마실게. 이것이 품격 있는 유머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 오히려 손녀를 믿고 맡기는 여유. 만약 할머니가 나도 요즘 스벅 자주 가. 아, 많이 마셔봤어.
하고 억지로 아는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녀는 어색해할 겁니다. 할머니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유튜브 영상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장은 끼어들며 말합니다. 나도 그거 봤어. 요즘 유튜브 많이 보거든. 하지만 정작 자세히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젊은 직원들은 눈치챕니다. 저 분도 끼고 싶으신가 보다. 품격 있는 부장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너희 뭐 보는데? 나도 들어봐도 돼? 요즘 재미있는 게 뭐야? 솔직하게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젊은 직원들은 기꺼이 설명해 줍니다. 부장은 완전히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구나. 요즘은 그런 게 재미있구나.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너희가 재미있다니 다행이다. 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머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이해 못하는 것을 이해 못한다고 하되 그것을 무겁지 않게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하는 것. 자기 자신을 웃을 수 있는 용기.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유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의 한계를, 실수를, 우스운 면을 인정하고 웃을 수 있는 용기. 60대 남성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웁니다. 자꾸 틀립니다. 어제 배운 것도 오늘 다시 까먹습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예전 폰이 더 나았어. 요즘 것들은 쓸데없이 기능만 많아서 불편하다고. 이것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웃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머리가 이제 녹슬었나 봐. 어제 배운 걸 오늘 까먹으니. 나이 먹으니까 안 되는구먼. 한 번 더 가르쳐 줄래? 이것이 유머입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되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어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체면을 차리지 않고 완벽한 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어른. 그런 어른 앞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중간에 슬라이드 넘기기를 실수합니다. 어떤 부장은 당황하며 변명합니다. 이 컴퓨터가 좀 이상하네. 원래 이러지 않는데. 유머 있는 부장은 웃으며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이것저것 오작동이 많습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퍼집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자기 자신을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다는 뜻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유머가 만드는 여백. 키에르케고르는 유머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여백이라고 했습니다. 진지함으로 꽉 찬 삶이 아니라 여유와 공간이 있는 삶.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은 채워집니다. 경험으로, 지식으로, 확신으로. 그래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다른 관점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머는 그 꽉 찬 삶의 틈을 냅니다. 웃음은 경직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웃는다는 것은 자기 확신에 균열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모를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며느리의 방식이 다릅니다. 시어머니는 속으로 불편합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하지만 유머가 있는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 나는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하는 걸 보니까 새롭네. 나도 늙어서 고정관념이 생긴 건가? 내 방식대로 해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말 속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내 방식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볼 수 있다는 개방성. 그리고 무엇보다 틀려도 괜찮다는 너그러움. 이런 여백이 있는 사람과는 대화가 편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다른 의견을 내도 괜찮고, 모르는 것을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백이 없는 사람, 진지함으로 꽉 찬 사람과는 대화가 힘듭니다. 모든 말을 조심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확신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꼰대를 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으로 꽉 차 있어서 다른 의견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에서의 유머.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유머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봅시다.
상황일 젊은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 회사 회식에서 젊은 직원들이 최근 드라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 드라마를 모릅니다. 억지 유머. 나도 그거 봤어. 재미있더라. 실제로는 안 봄. 품격 있는 유머. 너희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재미있나 보네. 나는 요즘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영 모르겠어. 그런데 들어보니까 궁금한데. 어떤 내용인데? 상황, 이 기술 사용이 어려움.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는데 당신은 잘 모릅니다. 무거운 반응, 그런 거 말고 밖에 나가서 놀아라. 요즘 애들은 맨날 폰만 보고 있어. 유머 있는 반응, 할아버지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신기하네. 어떻게 하는 건데? 가르쳐 줄 수 있어. 할아버지도 배워서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해야겠다. 상황 3 의견 충돌. 자녀가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진지한 반응, 그게 말이 돼.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나 때는 말이야. 유머 있는 반응, 와, 용기 있네. 아빠는 평생 안정만 찾아서 살았는데 너는 나보다 배짱이 있구나. 물론 걱정은 되지만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해야지. 실패하면 그땐 집에 와서 밥이나 얻어먹으면 되지 뭐.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상황 4 문화 차이.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당신의 방식과 다릅니다. 판단하는 반응, 요즘 엄마들은 너무 아이를 부드럽게 키워. 우리 때는 훈육을 제대로 했는데. 유머 있는 반응, 요즘은 이렇게 키우는구나. 나는 내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시대가 변했으니 새로운 방법도 나름 이유가 있겠지. 나도 배워야겠네. 할머니가 구닥다리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반응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인정하고 상황을 무겁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유머의 실천입니다. 물과 웃음이 만나는 지점. 지금까지 우리는 노자의 물 철학과 키에르케고르의 유머 철학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을 탐구해볼 차례입니다. 놀랍게도 2500년의 시간과 동서양의 거리를 뛰어넘어 이 두 철학자는 같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굳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노자는 물처럼 부드러워지라고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유머로 자기 자신을 가볍게 하라고 했습니다. 부드러움과 가벼움. 이 둘은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경직되지 않는 것, 고집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에게 갇히지 않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왜 부드럽습니까? 형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모양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머는 왜 우리를 가볍게 만듭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미지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철학 모두 우리에게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해왔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라는 고집을 버리라고. 이 둘이 결합되면 무엇이 탄생할까요? 부드러우면서도 유쾌한 사람. 낮지만 따뜻한 사람. 겸손하지만 자유로운 사람. 나이가 들었지만 굳어지지 않은 사람. 바로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굳어가는 마음을 늦추는 법.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집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근육이 경직되고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굳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노화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마음은 유연할 수도 경직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새로운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바꿀 필요 없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식,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둘째, 자기 의견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상 말이야. 이게 맞는 거야. 다른 관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의 생각을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실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자기 잘못을 변명하거나 정당화합니다. 사과하는 것을 체면 깎이는 일로 여깁니다. 넷째, 배우기를 멈춥니다. 나는 이제 다 알아. 더 배울 것도 없어. 호기심이 사라지고 질문이 사라집니다. 다섯째, 웃음이 줄어듭니다.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가벼운 농담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웃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리 마음은 이미 굳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과정을 늦출 수 있을까요?
노자와 키에르케고르의 지혜를 결합하면 답이 나옵니다. 첫째, 매일 물처럼 흐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얼마나 유연할 수 있을까?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누군가 당신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즉시 반박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물처럼 그 의견을 담아 보십시오. 찬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담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매일 한 번씩 자기 자신을 웃어 보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며 자기 실수를, 자기 한계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웃어 보십시오. 오늘도 비밀번호를 틀렸네. 내 머리가 정말 녹슬었나 봐. 오늘 회의에서 횡설수설했네. 나이 먹으니까 말이 정리가 안 되나 봐. 자기 자신을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타인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매주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우십시오.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손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며느리에게 요리법을 배우거나 젊은 직원에게 새로운 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운다는 자세입니다. 내가 가르친다가 아니라 나도 배운다는 태도. 그것이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넷째,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에 서십시오. 회의에서 후배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가족 모임에서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말하기 전에 그들이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어린애가 뭘 알아 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을까 하는 태도로. 다섯째, 하루에 한 번은 진심으로 웃으십시오. 억지로 웃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순간을 찾으십시오. 손자의 장난에, 며느리의 실수에, 후배의 엉뚱한 질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우스운 모습에 진심으로 웃으십시오. 웃음은 마음의 스트레칭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여백의 기술 채우지 않는 지혜. 노자는 말합니다. 쓸모 있는 것은 빈 공간이라고. 그릇이 쓸모 있는 이유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이라고. 방이 쓸모 있는 이유는 안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키에르케고르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진지함으로 꽉 찬 삶은 숨이 막힌다고. 유머라는 여백이 있어야 삶이 숨 쉴 수 있다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을 채워왔습니다. 경험으로, 지식으로, 확신으로. 그래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을 합니다. 말을 다 하지 않는 여백. 상대가 말할 공간을 남겨두는 것. 판단을 유보하는 여백. 나는 모르겠어. 내 말도 일리가 있네 하고 인정하는 것. 확신을 내려놓는 여백. 내가 틀릴 수도 있어 하고 열어두는 것. 진지함 사이의 여백. 가볍게, 유쾌하게,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여유. 이런 여백이 있는 사람과는 대화가 편합니다. 숨 쉴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틀려도 괜찮고, 모르는 것을 물어봐도 괜찮고, 다른 의견을 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여백이 없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모든 것에 답이 있고, 모든 것에 판단이 있고,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숨이 막힙니다. 젊은 세대가 피하는 꼰대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백이 없다는 것. 모든 것을 자기 방식으로 채워버린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백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화에서의 여백.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잠시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당신의 답이 아니라 그들의 답을 들을 공간을 만드십시오. 후배가 실수했습니다. 즉시 지적하지 마십시오.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된 것 같아? 당신의 판단이 아니라 그들의 성찰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판단에서의 여백. 며느리가 아이를 다르게 키웁니다. 즉시 그건 아니야 하지 마십시오. 여백을 두십시오.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고 열어두십시오. 당신의 방식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공간입니다. 젊은 직원이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즉시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하지 마십시오. 여백을 두십시오. 한번 시도해볼까 하고 열어두십시오.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공간입니다. 자기 확신에서의 여백. 당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도 틀릴 수 있다는 여백을 남겨두십시오. 내 생각은 이런데
나도 확실하진 않아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아는 것도 모를 수 있다는 여백을 남겨두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이런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여백이 쌓이면 당신은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물처럼 흐르고 유머처럼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어른의 특징.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어른의 특징을 정리해봅시다. 첫째,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어른.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즘은 어떤데? 하고 물어봅니다. 자기 경험을 무기로 쓰지 않고 나눌거리로 씁니다. 둘째,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은 어른. 젊은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가르쳐 줄래? 하고 자연스럽게 물어봅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셋째, 실수를 인정하고 웃을 수 있는 어른.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미안해. 그리고 자기 실수를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이것저것 틀리는 게 많아. 넷째, 강요하지 않는 어른.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안합니다. 내 말이 맞아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하고 묻습니다. 다섯째, 다름을 인정하는 어른. 세대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너희 세대는 나랑 다르네. 신기하다 하고 인정합니다.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유머가 있는 어른. 자기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볍게 웃고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 줄 압니다. 억지로 웃기려 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일곱째, 여백을 주는 어른. 모든 것에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판단을 유보할 줄 알고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주고 다른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 숨 쉴 공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덟째, 존중을 요구하지 않는 어른. 나를 공경해야 해 하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를 먼저 존중합니다. 그러면 존경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아홉째, 계속 성장하는 어른. 나이가 들었다고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계속 변화합니다. 고정된 사람이 아니라 흐르는 사람입니다. 열 번째, 따뜻한 어른.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 합니다. 지적하기 전에 공감합니다. 가르치기 전에 들어줍니다. 차가운 정답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을 줍니다. 이런 어른 앞에서 젊은 사람들은 편안합니다. 자연스럽게 다가갑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을 꼰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멘토, 선배, 어르신이라고 부릅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실천 가능한 구체적 행동 지침.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매일 아침 다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나는 물처럼 흐르겠습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유머를 잃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겠습니다. 대화할 때 실천사항. 상대가 말할 때 끝까지 들으십시오.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 요즘은 어떤데? 로 시작하십시오. 조언하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내 생각을 들어볼래? 허락을 구하십시오.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 하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해? 물어보십시오.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즉시 반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라고 먼저 인정하십시오.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로 제안하십시오. 틀렸다고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 다르게 생각하는구나로 받아들이십시오.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라고 인정하십시오. 웃어 넘기십시오. 나이 먹으니까 실수가 늘어나네. 하하, 사과하십시오. 미안해. 다음엔 조심할게.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신기하네. 이게 뭐야? 로 호기심을 보이십시오. 배우려 하십시오. 나도 배워볼 수 있을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가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젊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함께 배우십시오. 위에서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옆에서 함께 가십시오. 존중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먼저 존중하십시오. 웃음을 잃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웃으십시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노자의 물 철학에서 부드러움을 배웠고, 키에르케고르의 유머 철학에서 가벼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굳어지지 않는 마음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시다. 꼰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투를 따라하거나 그들의 문화를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식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쌓아온 경험을, 얻은 지혜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꼰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다르게 생각하는구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가 아니라 나는 경험이 있지만 너에게도 나만의 지혜가 있겠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래야 해가 아니라 세상은 변했고 나도 변할 수 있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마음의 온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온도입니다.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꼰대입니다. 고집스럽고 판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피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꼰대가 아닙니다. 유연하고 이해심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뜻함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도 타인의 실수도 웃으며 받아들이는 여유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상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진지함이 아니라 가벼운 유머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이런 따뜻함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젊은 사람도 노인도 편안합니다.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세대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함께 가는 법.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고. 우리도 젊은 세대와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옳은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함께 흐르면 됩니다. 그들이 가는 방향이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속도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방식이 우리가 익숙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나 속도나 방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큰 강도, 작은 시내도 모두 같은 바다로 갑니다.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도, 곧게 뻗은 길도 결국 같은 곳에 도달합니다. 우리도 젊은 세대도 결국 같은 곳을 향해 갑니다. 더 나은 삶을, 더 행복한 세상을, 더 의미 있는 존재를 향해 길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길을 가되 그들과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배우고, 때로는 우리 경험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고민하며 그렇게 물처럼 흐르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늙지 않는 마음. 어느 마을에 한 어르신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마을의 젊은이들은 그를 꼰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비결이 뭡니까? 나이가 드셨는데도 왜 우리와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 특별한 건 없네. 다만 나는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지. 오늘도 모르는 것이 많구나. 오늘도 배울 것이 많겠구나. 오늘도 틀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더군. 그리고 자네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 친구가 나와 다르구나. 그래서 신기하구나. 이 친구에게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이 친구는 틀렸어. 내가 고쳐줘야 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늙는다는 것은 몸이 늙는 거지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몸은 어쩔 수 없이 느려지지만 마음은 얼마든지 부드러울 수 있어. 물처럼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나도 실수하고, 나도 틀리고, 나도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정하고 웃을 수 있어야 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실수도, 다른 사람의 다름도 웃으며 받아들일 수 있지.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이 다시 웃었습니다. 쉽지 않지. 나도 매일 실패하고, 매일 다시 시작해. 어제는 화를 냈고, 오늘은 참았지. 내일은 또 화를 낼지도 몰라. 하지만 괜찮아. 완벽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저 조금씩 물처럼 흐르려고 노력하는 거지. 자네도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거야. 진짜 나이 든다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 지혜롭게 늙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거라는 걸.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은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잠시만이라도. 당신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방식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당신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젊은 세대를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들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가르치려는 손이 아니라 함께 가자는 손을. 위에서 끌어올리는 손이 아니라 옆에서 잡아주는 손을. 그리고 웃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웃고 세상을 웃고 나이 드는 것도 웃으십시오. 진지함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유머라는 날개를 펼치십시오. 물처럼 흐르십시오. 고집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저 흐르십시오. 낮은 곳으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당신은 꼰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어른이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함께 있고 싶은 어른이 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따뜻하다면 당신은 결코 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드럽다면 당신은 어떤 세대와도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당신은 죽는 날까지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자와 키에르케고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물처럼 흐르고 유머로 웃으며 굳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꼰대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답게 나이 드는 길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노자. 유머는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다. 키에르케고르. 당신의 오늘이 물처럼 흐르고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